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는요, 한국 M&A 거래연구소 이창원 회장님 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침에 시청하고 계시는 경영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영벙커 경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M&A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그 M&A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조직인 한국 M&A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판사판 M&A 책을 쓰셨습니다. 예. 좀 제목이 좀 특이한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예. 거의 무시무시합니다. 예.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네. 그 뜻이 좀 오묘한 게 있습니다. 아하, 어떤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M&A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를 때는 M&A를 해라. 이판사판일 때. 그런 의미가 있고, 조금 더 고상한 의미로는 이로운 판이라면 이제 사업장이라든지 네. 토대를 말하는데, 이로운 판을 사고 판다를 약자로 하면 이판사판입니다. 이로운 판을 사고 판다. 네, 이판사판입니다. 네, 회장님 뭐 이 영역에서 오랫동안 이게 평생을 하셨는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 경영자를 만나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이익도 남기고 뭐 손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조익도 키우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업을 했다 그러면 회사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렇죠. 가치가 좀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인식들이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볼 때는 M&A와 관련돼서 경영자들에게 가장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어떤 것입니까? 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를 갔었는데 네. 아주 참 큰 거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실리콘밸리에서는 진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을 하죠. 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팔기 위해서 창업을 합니다. 팔기 위해서 창업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으로 생각을 해서, 네. 그런데 내 제품을 얼마의 가치로 키우느냐, 그리고 팔겠다. 그리고 이제 그 판 돈을 가지고 더 좋은 기업을 사서 또 한 번 더 키우는 거죠. 또 새로운 창업을 하든지.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이구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동양적 사고 방식이 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창업을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그걸 팔면 어떻게? 그렇죠. 생떼 같은. 그렇죠. 뭐 이런 게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적성에 안 맞던, 아니면 그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한도까지는 라이프 사이클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우선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 또 경영자분들은 이제는 M&A를 죽으나 사나 잠자나 깨어 있으나 꼭 생각을 하고 그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젊은 경영자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한 3명, 4명 정도까지는 됐는데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안 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이미 잘하고 있는 대기업이랑 좀 그렇죠. 매칭이 되면 그렇죠. 확 점핑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내가 사랑하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전략적인 파트너를 두어서 M&A를 하면 커질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소개시킬 데 없습니까? 저한테 그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 중견기업 정도가 예. 자기 내부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가자니 직원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도 안 맞고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종종 이 비슷한 사업하는 친구들 좀 젊은 친구들 없어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쏠쏠하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이런 흐름이 국내에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시너지 창출이라든지 또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 능력으로 하지 못한 분야를 그를 통해서 채울 수가 있는데, 최고의 좋은 방법은 M&A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라면 지분 투자라는 게 있어요. 지분 투자. 저는 이제 몇 년 전에도 우리 그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무슨 어떤 그 협력 체계를 구성한다, 정부에서 많이 부르짖었는데
사실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상생 발전, 동반 네, 성장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지분 투자라든지 피가 섞여야죠. 네, 그렇죠. 피가 섞여야 됩니다. 피가 섞여야죠. 네, M&A를 하든지 네.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요. 그런데 니들 둘이 어떻게 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돌봐주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잘 시너지 날 수 있도록 해서 하라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M&A 활성화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네. 뭐 이렇게 이익률도 수직 계열화가 돼 있고 예. 사실은 노동의 안정성, 급여 수준 굉장히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M&A나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게 동기부여인데 네.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지분 투자라도 하면 그 투자 받은 곳에서 잘 될수록 네. 지분 투자한 곳은 대단한 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는 FI와 SI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네. FI 투자는 이제 펀드라든지 VC라든지 경영권과 관계없이 그렇죠. 이 회사가 잘 되면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 같이 재무적 이익을 그렇죠. 얻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SI는 이제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라고 해서 네. 투자도 하지만 거기에 경영 전략 측면을 같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그 중소기업들은 원하는 것이 FI도 원하지만 SI를 조금 더 원한다. 중소기업 그러니까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SI로 들어와 줄 걸 원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콘텐츠를 가진 회사다. 그렇죠. 그러면 가능한 네이버 쪽이나 그렇죠. 이런 데들 좀 맞습니다. 들어와서 네. 키워주면서 가질 좀 그렇죠. 원하겠죠. 투자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M&A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겠다라는 분이 SI로 투자를 하겠다는 분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M&A와 지분 투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된 고리다. 네, 제가 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센터를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을 유치해가지고 네. 연세대학교에서 그 사무실을요 무료로 이렇게 내줬어요. 거기 가보면 한 3,400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일반이고 한 절반 정도는 이제 SK, 삼성 이런 데들의 인사이드 랩이 들어와 있어요. 아. 삼성 직원인데 네. 또 사내 벤처 비슷하게 해가지고 와 있거든요. 근데 아. 분위기가 다르대요. 그래. 일반 그 스타트업들은 2층에 있는데 네. 제가 층은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2층에 있는데 여기는 밤늦게까지 불이 안 꺼져요. 근데 이제 그 특정 그룹에 이제 거기는 3층에 있는데 거기는 6시만 넘으면 불이 다 꺼져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런 어떤 스타트업스러움, 새로운 신사업을 출발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직원들, 연봉도 사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직원들을 좀 마음껏 해봐 하고 했는데 죽기 살기로 하는 이 이 아주 그 창업자들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견 대기업들도 자체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뭐 10억, 20억, 30억 하는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는 그 프로토타입도 검증받은 그런 데들이랑 좀 M&A 전략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 니즈. 뒤집어 보면 내가 지금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SI로 좀 투자하고 싶은 데들. 그렇죠. 그런 데들이랑 만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그렇죠. 좀 맞습니다. 뭐 잘 시너지가 나지 않겠는가. 예,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대표님 지금 회장님은 한국 M&A 거래소 네. 지금 시작을 하셨고 한국 M&A 투자 협회, 아시아 M&A 협회 그리고 거래소 설립과 소개 있고요. 지금 뭐 오랫동안 되셨습니다. 2006년부터 예. 이런 일들 좀 계속해 오셨고 법정 관리인 양성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법료 운수생들도 교육하셨네요. 예. 네. 다 국내 최초고요. 네. 예. 법정 관리는 아마 경총 생산본부 다음에 M&A 투자협회. 네. 뭐 자료를 보니까 뭐 약간 젊으셨을 때 사진까지. 그리고 법정 관리인 법원에서 요청받고 이렇게 예. 하시기도 한 자료가 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시아 M&A 협회 협약식 국제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고 2010년도에 상해에서 설립 협약식도 하셨네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국제조직 예. 아시아 M&A 협회 설립하셨고 창립총회는 이제 창립총회를 그렇죠. 이렇게 예.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M&A 거래소 탄생 흐름도까지 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한국 M&A 거래소 무슨 일 하는 곳입니까? 말 그대로 M&A를 거래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M&A 거래소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M&A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거래소는 공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래시킨다는 의미다. 네.
근데 한국거래소 때문에 예. 여기다 하면은 노출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고 예. 한국거래소는 이제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느 회사 주식이 몇 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M&A는 다 극비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따가 조금 그런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극비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조직이 있다면 한국 M&A 거래소입니다. 왜 그런가는 이따 혹시 질문하시면 그렇죠. 제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 M&A 거래소 M&A를 극비로 거래를 해주는 네. 곳이다. 가장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유일한 봐도 곳이다. 됩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M&A 환경 구축, 공신력 제고, 네트워크 구축과 확장, 그리고 내부 매칭 시스템. 내부 매칭 시스템 약간 이게 궁금해집니다만, 그 부동산도 예. 부동산 중개소가 있어서 그렇죠. 팔고자 하는 사람과 예.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면 예. 뭐 시세가 있기는 하지만 예. 매도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예. 매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예.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기업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M&A에 대한 용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따 네. 아마 설명을 할 때 그게 나올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성장형 M&A, 생존형 M&A, 네. 또 가업승계, 사업승계형 M&A, 네. 또 내부 매칭, 이건 제가 다 만든 말인데, 아하. 우리 M&A 거래소가 없다면 네. 내부 매칭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부 매칭. 예를 그러네. 들어서 네. 이제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밤낮이 있잖아요. 네. 낮만 있다. 그러면 밤이라는 말 있을 수가 없고 또 낮도 의미가 없어지고 네. 또 남자 여자도 남자만 있다 하면 특별히 뭐 꼭 남자라고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라고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내부 매칭이라는 말은 다른 모든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다 외부 매칭을 해요. 그래서 M&A 거래소가 생기기 전에는 다 외부 매칭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외부 매칭이나 내부 매칭을 쓸 이유가 없었는데 네. M&A 거래소가 생기면서 우리가 내부 매칭을 하니까 이제 외부 매칭이라는 것은 다른 그동안 해왔던 조직이 외부 매칭이고 이거는 내부 매칭이다.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내부 매칭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을 사겠다 팔겠다 네. 하면은 보통 회계법인이나 뭐 컨설팅 회사, 증권사, 뭐 법무법인, M&A 부티크 이런 데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진행을 하는데 의뢰를 하겠죠. 에이전시가 붙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보니까 그래도 회계사들이 제일 전문가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다 내놔야지. 어느 회계법인을 가든 그랬을 때 내 회사를 팔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회계법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사시키면 얼마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또 혹시 착수금이 이렇게 드는데 요 정도입니다. 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틀리느냐? 이제 그분들은 팔아달라고 했으면 살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계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는 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매도 매수 의뢰를 받은 정보의 수가 대개는 10건에서 50건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케이스가 많지 않겠죠. 안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찾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드물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적어도 1000건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팔아달라고 한 기업의 상호나 연락처는 빼고 티저를 만들어서 다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는 회계법인에 쫙 다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 받은 데서 이게 요거 가지고 못 알으니까 내 얘기를 해달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회사인가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받은 곳도 1차로 받은 곳도 또 거기 정보가 별로 없어요. 거기서 또 뿌립니다. 2차, 3차. 네, 2차, 3차 때. 그러면 이제 피라미처럼 1년 지나면 쫙 내 정보가 수십 곳, 수백 곳이 쫙 뿌려지죠. 그러다가 뭐 소문 나면. 그렇죠. 소문 많이 납니다. 야. 이제 외부 매칭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외부에 돌리면서 매칭을 한다. 매도 매수를.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이런 의향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밀 유지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외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알게 됩니다. 돌다 보면 대충 추적이 되죠. 추적이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반대말로 내부 매칭은 내부 매칭은. 절대 안 돌립니다. 아하. 안에서만 해요. 그래서 M&A 거래소 아까 유일한 조직, 비밀 유지, 보안 유지 뭐 얘기도 했지만 을이 들어온 안에서만 가지고 100% 진행을 합니다. 아하.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 보면 하나도 외부하고 한 경우가 없어요. 다 100%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M&A 거래소 안에 네.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전에 저는 자본주의에서 제일 수주받기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M&A 수주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판다, 제품을 판다 하더라도 네. 그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아무나 주고 팔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면접 보고 이력서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시켜야 팔게 해줘요. 그런데 기업은 그 제품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자신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신을 파는데 나를 팔아주시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극비 중에 극비로 하고 대신에 아무한테나 팔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곳에 팔아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M&A는 전문성과 공신력 둘 중에 있을 때 공신력을 먼저 봅니다. 두 번째가 전문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M&A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제 결혼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긴 있지만 결혼할 때 혼자 못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그렇죠.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매도자가 있든 매수자가 있든 어느 한쪽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혼자 못 하니까. 그러려면은 매칭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 M&A 딜 정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주를 받아야 돼요. 제 걸 팔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걸 사주세요. 네. 근데 그 M&A 딜 정보는 또 다른 정보하고 특이한 것이 다른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긁어올 수가 있어요. 또 얼마든지 AI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M&A 딜 정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긁어올 수도 없고. 기업 하나당 딜 정보가 하나 나와요. 네. 그것도 그 기업이 판다 산다 M&A를 의뢰했을 때 하나가 나옵니다. M&A를 의뢰 안 하면 기업이 있어도 M&A DB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M&A DB 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건데 사실은 이 매칭을 하려면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M&A 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매칭할 수 있겠다. 아하. 그런데 5개, 10개, 100개, 500개 하나도 매칭 못할 수가 있어요. 다 밖으로 돌리면서 운에 따라야 돼요. 시스템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엄청나게 많은 M&A 딜 정보를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자, M&A 딜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네. 뭐 다른 조직이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딜 정보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서브 목표를 뒀어요. 그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공신력이 진짜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안 만들어지고서는 나한테 많은 정보가 올 수가 없다. 네. 자, 그럼 아까 공신력을 아주 높여야 되고 전문성도 높여야 되고 시스템 네트워크가 강화해서 구축해야 된다. 또 그거 하기 위한 또 서브 목표가 그렇죠. 또 나와야 돼요. 그럼 공신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한국 M&A 투자협회를 설립을 했고요. 한국 M&A 투자협회가 작작 나왔지만은 아시아 M&A 협회 회장 조직이 만약에 제가 사단법인의 회장이 아니었다면 중국이나 일본에 이런 조직을 못 만들었어요. 중국에서는 특히 주식회사 가지고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된 거고. 그리고 또 사법연수생들이 실무 수습, 뭐 일주일에서 보름간 실무 수습이 있는데 그때 증권 쪽에 더 공부하고 싶다면 증권거래소로 갔고 M&A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다면 한국 M&A 투자협회로 왔어요. 그 다음에 법정관리인 기업도 3대 교육기관이고 우리가 아까도 쭉 법원에서 지금까지도 오고 있죠. 그만큼 제가 공신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아시아 M&A협회를 만들므로 해서 네트워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역시 공신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왔죠. 네. 그래서 R&D 투자를 한 10몇 년간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자료 화면을 보시면 M&A 진행의 탁월한 강점 10가지를 이제 화면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예. 중개 플랫폼, 그다음에 마톡 시스템, DB 그리고 스몰 딜 M&A 그리고 상장 기업 50%가 KMX로 우리한 것으로 추정. 그다음에 이제 M&A 정보 유료화 운영, 그다음에 높은 공신력, 자동 시스템, 그리고 이제 전국 파트너 조직, 개인 1000명, 조직에 330개, 그다음에 정부와 협력 이런 걸 이제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뭐 벤처 투자법, 그다음 뭐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개인도 투자조합을 만들고 예. 법인도 투자조합 만들어서 뭐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M&A까지 경영권까지 가져오는 건데 요즘은 가장 좀 많이 아까 뭐 투자형, 기술 투자형, 뭐 가업 승계형 여러 가지 M&A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조금 관심 있게 좀 비상장 좀 작은 데들 중에서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M&A 유형이나 패턴은 좀 어떻습니까? 자, 그것도 이제 제가 많이 연구를 해서 이 책으로 펴냈는데, 그래서 거기 나온 것들이 사실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인데, M&A 유형이 많이 있고요. 네. 뭐 딜 스트럭처의 그 메서드 그런 타입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너지 유형이라고 봐요. 시너지 유형. 네, 시너지 유형은 이제 여러 유형인데 기술 시너지가 있고, 뭐 고객 시너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뭐 제품 시너지가 있고 다 있는데, 저는 그 네이버 많이 쓰시나요? 네이버가 사실 후발주자이고, 다음이나 야후보다도 훨씬 밑에 조직이었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1위가 됐느냐? 결국은 그것도 M&A 때문에.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그 한게임이라는 회사를 한게임 M&A 했죠. 자, 근데 이제 한게임도 그때 좀 잘 나가다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한게임의 그 고객들이 다 젊은 층이었어요. 또 네이버의 젊은 고객들이 다 젊은 층이었는데, 그렇게 합병을 하면서 네이버의 고객이 한게임 고객이 되고, 네. 한게임 고객이 네이버 고객이 되면서 양쪽에다 상승 신호를 내면서 다른 야후나 다음이나 뭐 그 엠파스나 이런 데는 꼭 투자를 받았던지 광고를 받아야 돈이 생겼는데, 네. 여기는 고객을 통해서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됐죠. 네. 그걸로 검색 엔진도 하고 또 마케팅 지식인이라는 걸 놓고 막 해서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원인 제공도 M&A에서 왔다. 이게 고객 시너지형 M&A예요. 네. 이렇게 여러 유형별 시너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가 아니면서 M&A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사업 비전형. 사업 비전형.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다각화형이라고 다각화형. 하는데, 내 기업, 내 아이템, 기술하고 관계가 없는데, 저 아이템, 저 기술, 저 사업체를 내가 인수한다면 진짜 발전시킬 수 있겠다. 아하. 그거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을 키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매출과 이익과 리스크의 삼각관계의 함수가 나오는데, 포트폴리오로 투자했을 때 이익 수준이 항상 높습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보다 이 기업도 M&A 할 때 포트폴리오형 M&A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각화형 M&A인데 네. 사업 확장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너지가 아닌 이런 형의 M&A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한 회사 중에서 가인즈 기업이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원래 화장품을 제조 유통하고 해외 수출하는 회사인데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주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볼륨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캐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제 실타는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만에 세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한 200억 정도 하는 세제 회사를 인수를 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확보한 이제 미주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판매망에 국내 제품의 세제하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세정제 그렇죠. 네, 이런 세정제. 것들 예. 그 분야에 대한 라인을 추가해서 기존의 판매망에다가 그걸 예. 얹어서 추가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예. 확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조직에서도 M&A를 하나 했는데 제가 있던 조직은 아울렛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조직이었는데 그 엘칸토라고 이게 법정관리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쌌죠. 법정관리 기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자인 상태로 인수를 해서 백화점하고 아울렛을 그냥 6개월 만에 다 깔아버린 거죠. 1층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재무적 투자이면서 전략적 투자. 이런 패턴들도 제가 그렇죠. 지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큰 회사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십억, 연매출 몇십억 단위의 작은 그럼요. 회사들도 최근에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네. 지금 우리한테 오는 것도 우리가 평균 한 100억대예요. 평균 몇백억짜리도 오지만 몇십억짜리도 많이 오는데 평균 내면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작은 기업들이 M&A 대중화의 트렌드를 지금 가지면서 커지고 있는데
작은 기업들이 무수하게 많이 몰라요. 옛날에는 큰 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M&A 했다면 지금은 훨씬 작은 기업 위주로 M&A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이제 걸목할 만한 게 뭐냐. 작은 기업들의 M&A 대중화와 더불어서 가업승계형 M&A가 지금 엄청납니다. 근데 사업승계형 M&A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M&A가 안 되면, 그러니까 사업을 승계시켜야 되는데 자녀가 없다든지 자녀가 있어도 자기가 취향이 안 맞으면 승계를 안 받아요. 예. 그리고 작은 기업일수록 승계를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까지 하면 약 한 700만 개고, 그렇습니다. 법인만 하면 한 5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업승계 M&A가 계속 늘어나는데 M&A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폐업을 해야 돼요. 그냥 폐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폐업사자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른바 창업 시대에 후기까지 지금 60, 70 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조 기업들, 요 기업들을 적절하게 디지털 전환해서 받아서 좀 점핑 시켜줄 그렇죠. 그런 어떤 기업가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작은 기업도 시스템화해서 이제 그 체제를 다 갖추자 해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서 거의 다 갖췄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갖췄고 온라인으로 이제 마톡이라는 게 있어요. 네. MA 톡. 네, 그 마톡. 톡으로 M&A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아하. 세계 최초예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완성됐어요. 지금 마톡 치면 아마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네. 모바일에서도 뜹니다. 뜨는데 모바일 아마 이 진행은 아마 6월 하순경부터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마톡을 치면은 이제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자영업까지 다 거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부동산에만 뭐 이렇게 직방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뭐 다방 직방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 거래에 있어서도 마톡이 나왔다. 그래서 마톡에 보면은 5개 거래소가 있어요. 네. 기업 거래소, 자영업 거래소, 그다음에 건설 토목 거래소, 그다음에 기술 거래소, 수익 부동산 거래소. 5개가 다 특이한 시스템에서 다 거래될 수 있도록. 지금 뭐 회장님이 다 내가 하겠다 뭐 이런 황제패로 선언한대요. 그게 왜냐면은 M&A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은 서로 매칭을 못 해요. 저쪽에서 10군데 있고 이쪽에서 50군데 있고 뭐 수만 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거의 몇 개밖에 못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한쪽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진행시킬 수 있어요. 네.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제 제조업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이제 가업승계 M&A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이라고 볼 때 연매출이 한 50억 정도, 연매출이 한 100억 정도 나오고 10% 잡고 1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1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의 손익은 거의 없고 자산도 그냥 똔똔이라고 볼 때요. 대략 이제 PER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봅니다만 대략 어떻게 그 정도 기업 정도로 금액은 제가 이제 그 상장이사가 한 2,400여 개 되는데 10몇 년 동안 제가 그 시가총액을 연구를 해왔어요. 자, 원래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방법이 DCF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하잖아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DCF로 안 통하는 기업들이 한 40%예요. 10개라면 4개는 그걸로 안 통해요. 5개는 6개는 그걸로 그냥저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제조업이라면 DCF는 통할 수 있지만 자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매출액 100억에 영업이익 10억 난다. 성장률이 매년 한 5%에서 10% 사이다. 그 정도 그러면 나오죠. 딱 100억짜리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으로 하면 100억. 근데 이제 사는 사람이 좀 깎을 수도 있겠지만 기준은 100억이다. 대략 여러분들이 감도를 경제 여러분들이 감도를 좀 잡으셔야 되기 그걸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응용하면 1,000억 매출에 100억 이익 나고 5% 10% 성장하고 있다. 이거 1,000억짜리예요. 그냥 1,000억짜리고 50억인데 이익이 한 500 정도 나고 매년 한 5% 10% 이익 성장하고 있다. 이거 50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곱하기 한 10배 정도, 한 5에서 10% 그 대신 완만하게 5% 성장해 왔다고 치면 완만하게 성장해 왔다 이 말은 고객과 상품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치고 그래서 영업이익에 곱하기 10 정도가
그냥 예. 대략적으로 시세다. 예, 대개 그렇게. 제조업에서 이제 제조업에서 그렇고 예. 물론 이제 디지털 기반의 IT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형태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좀 틀리게 되는 경우죠. 아까 그래서 그거는 60%는 지금 말씀하신 쪽에 속하는 거고 그게 안 맞는다면 그게 40%에 해당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김치 제조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어머니가 하시다가 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1년에 한 60억 정도 매출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 물건을 납품 받는 분이에요. 예. 받는 분의 거긴 대기업인데 거기에 임원분이 이제 자기가 지분 투자하겠다. 예.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얼마로 쳐주겠다 하고 이제 지분 투자를 받아라 그러는데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요? 물어보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기업 평가하신 분한테 연결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야, 그 정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영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인수하고 싶은 회사나 또 매도하고 싶은 회사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내 회사의 가치를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떤 걸 좀 먼저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 이제 크게 보면 자, 매도할 거냐 매수할 거냐를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기를 성장형 M&A가 있고 생존형 M&A가 있어요. 그렇죠. 자, 생존형 M&A는 생존을 위해서 M&A를 해야 됩니다. 사든지 팔든지. 안 오면 죽습니다. 이게 생존형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금 불운하게도 현재까지 생존형 M&A가 조금 많습니다. 안 되면 죽어요. 근데 성장형 M&A는 M&A 안에서 성장을 해요. 그런데 더 성장하기 위해서 M&A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매도자가 주도권을 갖는 거죠. 성장형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성장형이면서 특이한 경우는 매도자가 그걸 이제 매도자 시장이라고 하는데 셀러 마켓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다 바이오 마켓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40%에 해당하는 게 뭐냐 플랫폼이다라든지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따라오기 힘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쿠팡도 한참 기간 동안 그랬고 마켓컬리나 이런 데도 뭐 적자 모으고 그래도 뭐 얼마 받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가 1000억이고 100억 이익이 나는데 A라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B라는 아이템도 1000억에 100억 나는데 A라는 아이템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한 15위 정도 하고 B는 똑같이 1000억에 100억 나는데 1위다. 이 B는 아마 1조 이상 달라고 할 거예요. 진짜 가치도 그렇게 나오고 똑같은 그러니까 요게 아까 40%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질 수 없는. 근데 요거는 아까 그 DCF든 아까 제가 한 걸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고 경쟁력이 1위인 기업 제가 예를 들면 카카오 1위죠. 거기 뭐 60, 70억까지 갔다 70조까지 갔다 좀 떨어져서 뭐 한 30조 가까이 되는데 또 네이버 온라인 분야 1위죠. 1위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또 온라인 뱅크 분야 1위죠. 또 쿠팡 물류 배달 온라인 배달 1위죠. 다 1위는 웬만하면 다 몇 조 이상이에요. 쿠팡도 사실은 제가 2019년도가 20년도 실적을 보니까 적자에다가 순자산이 1조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받는데 그러면 적자인데 순자산 1조면 이게 경쟁력 1위가 아니라면 1조에 줘도 안 가져가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뉴욕증권거래소에 몇 조냐면 48조였어요. 시가총액. 왜냐? 직상장해버렸죠. 1위라는 경쟁력과 그 아이템의 시장 마켓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커지고 있으면서 1위 기업은 우리가 구하기 힘든. 한국 시장에서 그 정도 경쟁력으로 한국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다면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력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M&A 거래에서도 우리도 상장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 M&A 이 중소기업 M&A 시장이 엄청 빠르게 커지잖아요. 거기서 경쟁력 1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 상승을 할 수가 있다. 한국 M&A 거래소도 수직 상승이 된다. 수직 상승 되죠. 아무튼 이 분야가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열심히 먹고 살고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이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금융시장,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업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격언처럼
팔기 위해서 시작한다. 그렇죠. 네, 요런 인식들을 조금 경영자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그만 기업들도 매출이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라. 네. 자, 그랬을 때 그 기업의 가치는 매출 이익보다 훨씬 높게 네.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죠. 네. 네. 성장형 M&A 그렇고 최근에 조금 그 거래하신 것 중에서나 이 상황에서 생존형 M&A 사례가 좀 뭐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하나만 그게 이제 해주십시오. 진짜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하다 안 될 때 판다. 그게 아주 속담처럼 되어 있어요. 네. 자, M&A는 아까 제가 뭐 판냐 상이냐를 구분하고 네. 생존형이냐 성장형이냐 그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할 거가 내가 매도자라면 매도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도 시점이에요. 언제 파느냐? 네. 매수자는 시점도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해요. 네. 아까 다각화형으로 할 거냐, 그렇죠. 시너지형으로 할 거냐. 네. 그래서 그 매수자는 두 개를 다 봐야 돼. 지금 매도자는 우선 먼저 보는 게 시점인데 많은 분들이 하다가 안 되고 기울 때 하잖아요. 네. 이거는 생존형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생존형. 이미 기울어 가지고 급하게 팔면 제값도 못 받죠. 네, 그리고 네. 팔리지도 않아요. 팔리지도 않고. 어떤 때 파는 게 좋냐? 여기서도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최고로 왔을 때 팔면 최고다. 많이 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그 주식이랑 좀 비슷한데. 네, 맞아요. 자, DCF도 그렇고 최고 되기 전에 네. 직전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라이프 사이클이 도입기에서 성장기에서 변곡점을 거쳐서 성숙기로 가는데 네, 그렇죠. 이 변곡점에서 성숙기 그 사이에서 이걸 파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이미 완전 정점에 찍었을 때는 왜 이 가치가 안 나오느냐? 내년, 내후년 몇 년치를 봐도 현재 수준 이상이 나오기가 힘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수준으로만 계속 계산이 돼 버려요. 아. 근데 올라가는 거는 곡선이 그려졌을 그렇죠. 때는 기대값이 올라가는 그렇죠. 되겠죠. 작년에 이거 30% 성장했고 올해도 30% 성장하네. 그러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하네. 이랬을 때 이 가치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30 가다가 10으로 가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10곡선이지만 그렇죠. 30, 30일 때 하면 네. 내년도 그렇죠. 30일 거다. 예, 요 맞습니다. 타이밍을 잘 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IPO도 전문가인데 M&A 곡선과 IPO 곡선이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죠. 예, 똑같아요. 기업 가치라는 그리고 상황에서. 실제로도 또 IPO 못하는 분이 M&A를 통해서 IPO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IPO라는 게 별게 아니고 양적 심사, 질적 심사 두 가지를 봐요. 네. 근데 양적 심사는 저도 한 3시간만 보면 거의 다 맞춰요.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다음에 이제 질적 심사로 들어가는데 질적 심사가 아까 경쟁력이라든지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데 영업권이나 예. 뭐 지적 자산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질적 심사. 이때 내가 질적 분야가 모자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회사를 인수하면 돼요. 또 양적 심사를 못 봐주겠다. 그러면 그 맞는 회사를 인수하면 되는 거고. 네. 인수할 돈이 없으면 두세 회사 합쳐서 합병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IPO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통상 다 우리는 M&A 이제 우회 상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음. 씁니다만 M&A와 우회 상장의 관계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사가 장의기업과 M&A 하는 경우가 있어요. M&A는 사냐 파냐 합치냐 셋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경영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상장기업이 장의기업을 그냥 인수해서 합병을 한다. 네. 아니면 그냥 인수한다 하는 거는 그냥 M&A예요. 그건. 그냥 근데 M&A. 우회 상장은 뭐냐? 상장기업과 장의기업이 M&A를 했는데 그 주인이 장의기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우회 상장이에요. 그러면서 장의기업이 상장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하이브 있고 또 SM 엔터테인먼트 있고 그다음에 그 박진영 JYP가 있죠. 네. JYP가 바로 우회 상장으로 상장된 회사예요. 네. 장의기업이 있지만 상장회사를 쉐를 싸게 사가지고 네. 자기 회사하고 합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상장이 돼버린 거죠. 네. 원래 주인이 비상장인데 네. 합침으로써 상장이 된 거의 효과를 네.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최종 합병했을 때 주인이 비상장에서 나오는 거. 네. 이게 우회 상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JYP도 우회 상장한 거죠. 장의기업인 그 박진영 대표가 JYP. 네. 네. 그 상장 기업을 싸게 인수해서 쉐를 껍데기를 인수해서 합치고 나서 자기가
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가졌기 때문에. 네. 예. 네. 그게 유부의 상장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만 지금 아침 방송에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좀 돼가지고 책 이야기를 조금 그 회장님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지금 오늘 이 책에 몇 부까지가 있냐면요. 1부가 지금 한국 M&A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고 2부가 M&A 논리, 3부가 M&A 전략, 4부 기업의 가치 극대화 전략, 5부 MOU 및 실사, 6부 협상 및 본계약, 7부 M&A 파이낸싱, 8부가 기업가치 평가. 이것도 좀 재밌는데. 그다음에 9부 기술가치 평가. 이거 작은 기업들 관심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무 분석, 이 적대적 M&A, 합병, M&A 법률, M&A 회계 세무까지. 이렇게 지금 이게 뭐 장마다 지금 다 관심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런 분야에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서 진짜 좋은 사업 하시네요. 네. 저희는 이제 돕고 있는 데들 주식을 주겠다고 저한테도 막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공식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양도세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예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벤처기업은 양도세가 면제가 되죠. 그렇죠. 벤처 투자법. 그래서 우리도 사실 M&A 거래소 벤처기업인데 우리 주식이 유상증자도 하지만 구주를 사겠다 하는 경우에 매도자가 세금을 안 묻습니다. 벤처기업 주식. 개인이 최대 5천만 원인가. 맞아요. 그거는 이제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아무리 누구나 주어도 증여세를 안 물고 양도세는 이제 주식을 팔 때 판 사람이 이제 그 판 금액의 25% 이렇게 내야 되는데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주주들도 가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데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안 묻습니다. 벤처기업 주식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좀 새로운 주제인데 오늘의 아침 이제 금요일 아침인데요.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중소기업 스몰 딜 M&A 부진 원인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그 다음에 M&A 진행 논리 그리고 오프라인에 지금 나온 겁니다. 아까 마트본 온라인 쪽이었고 오프라인 쪽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지금 넣으셨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편으로. 오늘 1부로 하고요. 2부 때 한 번 더 나와주시는 것으로 제가 워딩을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대하는 거는 경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적자산이나 기술이나 영업권 그리고 어떤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를 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고 필요한 어떤 적절한 시점에 이 사업을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전략적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가치도 밀도 하고 그렇죠. 좀 지분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법적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을 많이 뜨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회장님 오늘 오셨는데 오늘 뭐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경영자분들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은 뭐 어렵던 뭐 성장력이든 행정력이든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우리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렵지만은 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찾는 매수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매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M&A 진행은 상당히 탁월하고 유리하다라는 게 있고 제가 그 대나무 이론을 만들었어요. 뭐냐 대나무가 보면 이제 마디를 중심으로 쭉쭉 커지는데 뭐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무척 빠르게 크잖아요. 그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경향으로 가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만큼은 키운 다음에 그거를 팝니다. 엑시스를 해요. 그러면 그 기업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20억 가지고 창업을 해서 2, 300억에 판다. 그러면 2, 300억에 산 사람이 그거를 또 키워가지고 2, 3천억에 팝니다. 또 2, 3천억 정도 되면 이제 펀드가 살 텐데 사가지고 그걸 또 뭐 1조, 2조에 팔아요. 이게 대나무 마디처럼 대나무가 커지듯이 M&A가 대나무 마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업 성장에 있어서. 그걸 제가 이제 대나무 마디 이론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M&A를 통해서 기업을 엑시트하시는 분은 엑시트하고 또 인수하시는 분은 인수해서 계속 키울 수가 있다. 또 엑시트하시는 분은 그걸로 인생을 즐겁게 살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또 사가지고 업종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모든 기업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M&A는 꼭 하셔야 됩니다. 팔든 사든.
기업의 성장 전략에 있어서 대나무 마디가 있는 것처럼 예. M&A를 전략적인 어떤 전략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다. 그렇죠. 대나무 마디가 M&A다 M&A 다. 생각을 하면 그 기업이 커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김미건 강사는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